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 과연 이 환율 전쟁 올까 하는 대질문이 세계 경제에 던져졌습니다. 얼마 전에 미중 간에 무역 협정이 있었고, 협정에 대한 공동선언문이 이렇게 미국 백악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4월 초부터 중순까지 고조되는 국면이었고, 그게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요인이었는데, 이 무역 전쟁의 강도가 이제 완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게 트럼프 2.0이었다면 그러면 트럼프 2.1, 2.2, 2.3은 무엇일까? 그 다음은 무엇일까? 바로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미 트럼프가 당선되던 2024년 11월 당시 스티븐 미란이라는 경제학자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 보고서는 지금은 미란 보고서라고 일컬어지는데 세계 교육 시스템 자체를 리스트럭처링하는 그런 방향성을 안내하는 주장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1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가 실제 이행되는가?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 스티븐 미란은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경제자문위원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실의 경제수석 역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 관세전쟁, 그리고 관세전쟁만으로는 안 된다, 환율전쟁, 또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 국방 안보와 관련된, 왜 미국이 세계의 경찰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미국 측 어떤 특별한 요구, 방위비 분담금, 이런 요구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글로벌 교육 시스템을 지금은 언페어하니까 페어하게 만들어야 된다. 왜 미국은 만성 무역 적자를 경험하고 있고, 무역 적자국이다 보니까 결국 재정 적자까지 같이 쌍둥이 적자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개편하기 위한 안들을 발표하기에 이르릅니다. 지금은 경과를 보니까 처음에는 이 미란 보고서가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 미란 보고서에서 밝혀진 여러 정책 방향들이 그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격화됐다가 완화되는 양상 속에서 많은 주유국들과 무역 협상을 이루는데, 무역 협상의 과정에서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혹은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유로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반대로 달러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약세화하는 그런 협상 절차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25년 경제전망서를 발표하면서 2025년을 결정지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바로 보호무역주의고, 특히 트럼프 2.0 시대에 절개될 여러 가지 무역 불확실성, 환율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왼쪽부터 보시면 독일 재무부 장관, 프랑스 재무부 장관, 또 미국 재무부 장관, 그리고 영국, 일본 재무부 장관, 이 5명이 플라자 호텔에서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당시 일본의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역시 독일의 마르크스화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를 약세 기조로 전환하는 그런 합의를 합니다. 실제 엔화 가치가 약 2배가량 끌어올라졌었고, 이 플라자 합의에 이르러서 루브르 합의까지 1987년까지 이어졌었습니다. 이렇게 플라자 합의를 갖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배경을 보시면 바로 패권국, 미국의 거의 대항마처럼 대응하는 일본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GDP 규모가 1900년대, 2000년대 가까이 계속 오르는 모습이지만,
일본이 바짝 추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GDP의 70% 이상이 일본 GDP 비중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바짝 추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여다보니 미국이 기존에 영위하던 조선업, 기존에 영위하던 철강업, 또 여러 중화학공업, 자동차 산업, 이런 패권들을, 이 산업의 어떤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이 하나하나 일본에 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본 GDP는 급격히 증가하고 미국 GDP 성장세는 그냥 주춤하는 모습. 이거면 안 되겠다. 보시는 것처럼 72.6%에 달하는 일본의 GDP 비중. 그러니까 미국 GDP가 100이라고 한다면 일본 GDP는 72.6%까지 올라온 것. 이거는 안 되겠다. 패권 전쟁을 시작해야 되겠다. 미국이 이 패권을 내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일본을 이제 쇠약하게 만들고자 플라자 합의를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인 움직임 속에서 일본은 그 후에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1995년 일본의 GDP 규모 있죠. 그리고 약 이 당시 5조 달러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2024년 지금에 이르러서는 4조 달러로 오히려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엔화 가치를 급격히 끌어올리면 일본으로부터의 여러 수출이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패권 국가의 격차를 벌렸었던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검정색 그래프와 하늘색 그래프의 격차가 벌어지죠. 이게 1985년의 플라자 합의였었습니다. 그러면 이 플라자 합의 이후 실제 미국의 교육 구조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미국 전반적인 교육 구조는 달러 가치의 약세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수출 규모는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증가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수입액의 증가세랑 같이 본다면 아무래도 수출 증가세가 더 강하게 전개되죠. 85년 이래로 수입 증가세는 주춤하고 수출 증가세는 더 강하게 전개되니까 수출과 수입의 차이값, 무역 수지 적자 폭은 축소되기에 이르릅니다. 보신 것처럼 1987년 이래로 미국의 무역 수지가 급격히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가 0에 가까운, 그러니까 무역 적자도 아니고 무역 흑자도 아닌 0에 가까운 상황에 근접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생각하는, 당시 정부가 생각하는 미국의 무역 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토털 리셋을 만들겠다라는 당시의 이 플라자 합의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미란 보고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 기초해서 제2의 플라자 합의, 21세기형 플라자 합의를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 있을까? 대상은 누굴까? 그래프만 보셔도 딱 나오죠. 1980년대 이래로 중국의 추격이 눈에 띕니다. 일본은 쇠락하기에 이르렀지만 중국이 이제 제2의 패권국으로 부상합니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패권국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2020년, 21년 이제 바짝 추격하기에 이르릅니다. 경제 규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교육 규모 면에서는 이미 중국이 세계 1위 교육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요. 기술적인 영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여러 영역에서 이미 생산성이나 생산 규모나 시장 장악력이나 여러 면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고, 또 미래 산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AI나 로보틱스 이런 영역도 중국이 상당 부분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특히 딥시크 사태가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겠죠. 산업적인 경과, 기술적인 경과, 경제적인 경과, 세계 교역적인 경과를 봤을 때 중국의 추격이 미국으로서는 이 패권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다간 중국의 성장세가 미국의 성장세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미국은 2, 3% 성장하고
중국은 5%가량 성장하니까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GDP 규모가 추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이르죠. 역시 마찬가지로 제2의 플라자 합의는 대상이 중국으로 바뀌는 것이고 일본에 대항했던 것처럼 뭔가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 있을까? 제가 경제적으로도 뭐 어제 오늘을 분석하고 올해 내년을 분석하고 하는 흐름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정학적인 견지에서 세계적인 어떤 패권 전쟁이나 지정학적 분쟁, 갈등 이런 양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큰 틀에서 세계 경제의 조류를 이해하는데 경기 판단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미란 보고서 41페이지 안에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몇 가지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료를 그대로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Manufacturing and Employment 이 내용이 뭐냐면 제조업 고용이 검정색처럼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전체 고용 취업자 중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하늘색처럼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계속 미국이 강달러 기조를 유지해왔고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이 막히고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경쟁력을 잃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수출하기 좋아지고 그럼 미국은 계속 수입을 의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제조업이 황망해지고 일자리를 잃고 노동자들은 정말 울고 당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등등이 미국에 많이 들어오니까 또 일자리를 잃게 된 제조업 노동자들이 일본산 자동차를 이렇게 부시고 뭐 하는 일들도 봉기하고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에 상당한 차질을 잇고 그럼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고용이 위축되니까 소득 수준이 절하되고 그러니까 소비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부진해지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재정 적자를 일으켜서 그죠? 계속 부채에 의존해서 나라 경기를 부양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야기되고 무역 적자는 또 재정 적자를 야기하고 이게 악순환이다 보니까 계속 이것은 미국 경제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미라는 바로 그 부분을 제안한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과거에는 40%가량의 GDP 규모가 미국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GDP의 반에 가까운 비중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특히 이 동맹국이 아닌 이 비동맹국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군사 안보를 나름 책임져주는 스티븐 미란의 표현으로는 디펜스 엄브렐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 우산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맏형으로서 다른 나라들의 안보, 국방을 책임져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기축통화를 국으로서 자리를 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죠? 수요 여력을 확보한다든가 금융 지배력을 행사한다든가 장점도 있지만 어쨌든 통화를 발행하고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세계 각국은 그것을 자국의 외환 보유액으로서 축적하고 있다 보니까 강달러를 원하는 거예요. 세계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수출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외환 보유액으로서 갖고 있으니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걸 원치 않겠죠.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길 바라는 거예요. 외환 보유액의 절대적인 비중이 금이라고 만약에 가정해 보면 금값이 떨어지길 바라겠습니까? 금값이 오르길 바라겠죠. 적어도 그런 움직임 때문에 세계 주요국들의 행보가 결국 강달러를 더 조장하는 움직임이 야기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 미국 GDP 규모가 세계 GDP 규모에서 이제 26%에 달하는데 과거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면 되겠는가? 만성 무역 적자국이고 만성 재정 적자국이고 세계의 기축통화국으로서 여러 가지 제공을 많이 해주고 수혜를 제공해주고 또 안보도 제공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란의 제안은 뭐예요? 방위비 지출을 늘려라. 분담금을 늘려라. 그것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탕감해야 된다. 역시 관세를 끌어올려서 그것을 통해서 관세는 세수잖아요.
그러니까 세수를 늘려서 재정 적자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관세 압박을 통해서 이제 환율 절상 압력을, 대외국에 대해서 환율 절상 압력을 취하면 미국이 이제 약달러가 되고 미국에서 수출하는 게 유리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제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전의 경제 구조와 지금의 경제 구조는 다르니까 왜 이런 모든 것들을 미국이 다 책임지느냐라는 것을 제안하기에 이르릅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이 부분을 바꿔나가기 위한 정책 전략을 채택해 온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할 것인가? 관세를 도입하면 세계 많은 국가들이 수출할 때 얻는 효용을 우리 미국과 나눠 갖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부터 해서 상대적으로 자국 산업들을 보호하고 해외 주요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뭐 그런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까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망라하겠지만 관세 전쟁이라는 것을 압박하면 그러면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이끌 수 있고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외국에 대한 통화 가치를 절상할 수 있도록 압력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미란의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8년, 19년 트럼프 1기 때로 돌아가 볼게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끌어올렸었습니다. 근데 관세를 끌어올리는 동안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안화 가치를 절하했어요. 그러니까 관세율을 높게 잡는 대신 위안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절하시키면서 같이 움직이죠. 이 검정색 그래프와 하늘색 그래프 말이죠.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관세율을 올려잡는 대신 그때 중국도 맞대응하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키면서 상응하는 수준으로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키면서 이 관세의 어떤 공격을 완전히 무마시켰던 겁니다. 대미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럼프 2기 때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관세 전쟁만으로는 안 된다. 관세도 부과하겠지만 관세와 함께 환율 절상 압력, 다른 나라 국가들에 대한 통화 가치를 절상 압력을 취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맞물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미란 보고서에 담겨 있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미란 보고서에 담겨 있는 핵심 메시지가 트리핀 딜레마예요. 미국은 만성 무역 수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내 제조업이 황폐화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결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다른 국채 발행과 또 그것으로 인한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거 아니냐. 기축통화국이 좋은 건 있겠지만 그러나 기축통화국으로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외환 보유액의 근간을 제공해 주다 보면 또 이렇게 미국 경제는 계속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게 바로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그 트리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 및 위험 요인이 있는데 이 장점만 취하고 위험 요인은 상쇄시키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의 노력을 해야 된다. 정책을 꾸려야 된다. 그게 바로 마러라고 협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트리핀 딜레마와 마러라고 협정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께 경익남 시그니처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마러라고는 뭐예요? 마러라고는 트럼프의 개인 사유의 회원제 별장입니다. 리조트예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이곳에 가고 있죠. 여기서 많은 인사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금융권에서는 트럼프가 여기서 많은 인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정책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뭔가를 구상하고 있지 않느냐. 말어라고 구상이라고 하죠. 이 말어라고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상은 아마도 제2의 플라자 합의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금융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그걸 하고 있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당연히 미국 통화에 대한 가치를 먼저 올려잡기는 어렵겠죠. 낮춰잡겠죠. 선호도가 떨어지겠죠. 그게 외환시장의 달러화 가치 약세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현재 말씀드리고, 트리핀 딜레마와 마러라고 협정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정리를 잠깐 해본다면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통화 가치가, 달러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었고,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가 급등했었죠. 그리고 역시 중국 위안화 가치가 94년 초 상승했었죠. 그 이후에 다시 미국은 달러 가치가 강해졌고요. 엔화 가치는 계속 엔저 기조로 내몰았고요. 중국도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안 되겠다. 지금 2025년 들어서 이런 환율 구조를 바꿔나가야 되겠다. 트리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이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에 담긴, 미란 보고서에 담긴 그것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 바로 마러라고 협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외환 시장을 변동시킬 것인가, 그런 그림을 다음 주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피셜 클럽을 현재 런칭했고, 매일 여러분들과 다양한 경제 정보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여러분들과 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직접 하나하나 답변 드리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한 차례씩은 여러분들께 오프라인 특강을 또 진행해서 그 달의 핵심적인 주제를 선정해서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고 쉽게 경제를 이해하는 경제 공부방을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고정 댓글 상단에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클릭해 봐 주시면 어떨까 추천드리고,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